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나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 이 책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처음엔 아이가 잘 말을 못 합니다. 5분, 10분씩이요.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거에는 성장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이 네. 샬롬 메이슨이 정말 추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책을 읽고 내레이션을 하게 해라."라는 건데요. 독서 퀴즈를 내는 것과 나레이션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EBS에서 문해력 등급 평가라는 이 교재를 내면서 5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문제를 내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5 가지가 뭐냐면 어휘력, 사실적 이해 표현, 추론적 이해 표현, 비판적 이해 표현, 감상적 창의적 이해 표현, 이 5 가지입니다. 이 5 가지 문제를 왜 고르내려고 했냐 살펴보면요. 사실은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서 이 작가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파악하고 또 이 추론 능력을 발휘해서 이 2 가지 지문 사이에서 어떤 연계점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또는 이 책을 읽고서 보이는 감상에 틀린 점, 또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어떤 감상을 보여야 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수능만 하더라도 이 단편적인 내용 지식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추론하고 비판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의 이런 뇌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서 퀴즈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추론, 비판, 감상적인 질문을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줄거리에 대한 질문들 위주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한 가지 영역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줄거리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근데 사실은 이런 능력들은요. 책을 굉장히 빠르게 스키밍하고 훑어읽기 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이 눈에 익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개진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에서 검색 기능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한 가지 영역만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능 문제를 보면 20-30%만 사실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나레이션을 하려고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뭔가요? 그 책에 대한 잘 읽은 내용을 다시 회상해서 꺼내 와야 합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읽었지?' 그래서 그 내용을 꺼내 와서 거기에서 이 뭐가 중요한지를 사실은 키워드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 키워드를 뽑아서 이 키워드를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배웠던 또는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 다시 꺼내 와서 재구조화시켜서 그것들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 작업은요. 한 가지 영역의 내 기능만으로 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은 내 영역에서 협업해야지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지는 책의 내용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그것들을 재구조화시켜서 말로 꺼내서 설명하기까지 굉장한 뇌 발달에 좋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아이들이 이것들을 수행하면서 많은 능력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말로 표현해 봐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말로 그것들을 몇 단어 이상 말하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자기가 말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지식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재구조화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면요. 아이들이 이미 읽을 때부터 그걸 구조화시켜서 머릿속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요. 막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 내가 이 부분은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는 지식 위에 지식이란 뜻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더 보충해서 알아야겠다. 또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구멍들을 메워야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퀴즈만 풀어서는 이런 메타인지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레이션 과정들을 통해서는 이런 메타인지가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골라내고 그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아는 것들을 어떤 순서로 구조화시켜서 이야기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머릿속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요, 이거 시도해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2학년인데요. 1학년 때부터 내레이션 하는 거 많이 했고 아이에게 시켜봤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나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 이 책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처음엔 아이가 잘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띄엄띄엄 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레이션을 위해서 책을 다시 읽어주는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책을 딱 한 번만 읽고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래야지 아이가 한 번 들을 때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랑 한 번 읽고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내가 흘려 듣거나 집중하지 않아도 엄마가 또 읽어달라면 하면 되지, 또 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가 집중하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한 번 듣고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나레이션 잘 못해요. 기억을 하나도 안 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해보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그것들을 연습하면요, 아이의 나레이션 능력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뭐 단어 위주로 몇 개밖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아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딱 한 번 읽고 그 들은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아이에게 연습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중요한 사건과 중요하지 않았던 사건이 무엇인지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나레이션 해보라고 했을 때 처음 부분만 기억하기 때문에 처음에 막 중요하지 않은 거에선 쫙 이야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흐지부지 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쫙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중후 또는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구조를 알려주면요, 아이가 그 구조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 중요한 사건의 전후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러면서 작가의 의도를 알아챈다든지, 아니면 이 구성에 대해서 플롯을 생각하고 있는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는 좀 긴 책, 좀 고학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방법인데요. 책을 볼 때 제목부터 보게 합니다. 이 제목을 왜 작가는 이렇게 지었을까? 사실은 작가가 그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책 내용을 한 단어로 또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가가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만 생각해도 사실 해야 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고요, 목차를 보는 거죠. 목차에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보고 소제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소제목 안에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긴 책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쪼개서 생각하면서 구조화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고학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나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요, 어떤 책을 읽고서 앞에 나와서 PPT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기를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을 같이 읽고서 이것들을 발표하도록 수업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나레이션을 정말 잘하고 잘 기억하고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읽은 내용들을 발표하는 걸 너무너무나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새로운 내용, 지식을 알고 발표하는 것을 아이들을 잘 준비시키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는구나를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보면서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이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읽을 때부터 집중하고요, 읽을 때부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고요, 그다음에 읽을 때부터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봐도 습득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메타인지를 키우고 구조화하는 방법들로 책을 읽히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학년들이랑 할 때요,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듣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듣는 것과 이거 읽고 나서 나레이션 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엄마한테 이야기해줘야 해, 이렇게 읽는 건요 집중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들을 이야기해야 될지, 어떤 순서로 이야기해야 될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같은 경우 읽을 때에는 엄마랑 이 책 다 읽고 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줘, 또는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줘, 이 한마디면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해보지
필요하지만 부모님들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아 요런 순서, 시간적인 순서의 흐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구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요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고 또 아이들도 중요한 단어나 사건이나 시간의 흐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고학년으로 가면 책이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구조화시키는 것들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최근에 아이들이랑 동물농장 책을 읽었는데 동물농장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목차를 쭉 보면서 이 목차 속에서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지? 이 사건들의 중요한 사건들의 키워드는 뭐였지? 요렇게 가는 거죠. 시간의 흐름대로 가지만 그 소제목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 소제목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게요. 글쓰기의 근간이 돼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 싫어하고 어려운 이유가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거를 글로 쓰는 게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근데 읽을 때부터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읽는 아이들은요. 글을 쓸 때 이미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글로 쓰는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때부터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화하고 중요한 것을 찾아서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나레이션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레이션 하기 좋은 책은 사실 기승전결이 뚜렷한 책들이 이런 사건 중심의 책들 그런 것들이 나레이션 하기에 좋죠. 왜냐하면 너무 단어나 인물이나 지명이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그 지명과 그 사람 이름을 꺼내기만도 굉장히 많이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제 이름이나 지명이 긴 경우에 나레이션 하기 쪼끔 어렵고요. 또는 이런 사건들이 어떤 플롯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딱딱 잘 전개가 되면 나레이션 하기 쉬운데 의식의 흐름대로 쓰여진 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키다리 아저씨 같은 경우도 이제 편지글인데 제가 요즘에 키다리 아저씨를 읽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나레이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일상들을 표현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나레이션 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짧게 단편적으로 있었던 일화를 묶어서 나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처음 하실 때에는 기승전결이나 아니면 좀 단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나레이션 시키고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설거지하면서 나레이션 해." 이렇게 해서 뭐 딴짓한 엄마는 막 핸드폰 보고 딴짓하면서 하라고 하면은 아이가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집니다. '아 엄마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엄마가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거랑요. 엄마가 딴짓하면서 듣는 거는 아이의 효율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주의 깊게 듣는 것만 해도 아이가 말하고 싶은 의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막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면서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말하고 싶지 않죠. 근데 눈빛만 봐도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눈빛으로 경청해 주는 사람한테는 자꾸 더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하시더라도 5 분, 10 분만 아이에게 투자해 주세요.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재밌는 얘기한다." 이렇게 빨려갈 것 같은 눈빛으로 아이에게 경청해 주시면요. 아이가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딴짓하면서 듣기. 네 이거는 조금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적극적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이가 뭔가를 말할 때 "그게 아니잖아." 하고 이제 끼어드시거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잖아." 하고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도움을 주시는 게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데 제일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게임할 때도 내가 뭔가 게임하는데 잘 못할 때 "내가 도와줄게." 하고 옆에 있는 잘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깨주면 흥미가 떨어지죠.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 봐야지 아이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구멍난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차려서 그 부분을 더 보충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이가 잘 못한다고 해서 끼어들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시기보다는 끝까지 잘 들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듣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본다거나 보충해 주시는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이 정도 말할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못한다.' 하면은 인제 혼내시거나 또는 혼내지 않는다고 해도 한숨을 쉬신다거나 표정으로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사실은 아이들이요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정말 재밌는 영화 보고 나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아 진짜 재밌었어."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잘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피드백이 안 좋잖아요. 아이들 다신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되게 용기 내서 엄마 앞에
앞에서 했는데 이렇게 실망하는 표정이나 피드백을 보면 아이들의 의욕이 확 꺾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다음에 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칭해 주시면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꾸준히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어도 꾸준히 교육은 사실 꾸준히 했을 때 결과가 나는 거지 한두 번 했다고 결과가 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꾸준히 했을 때 결과가 안 나는 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분, 10 분씩이요.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반드시 됩니다. 네, 이 쌓인 거를요. 어디에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요. 내가 5 분씩 나레이션을 50번 했다, 100번 했다. 이 결과를 믿으세요. 책을 읽고 50 번이나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거에는 성장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성장이 눈에 보이면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부분이 생길 거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왜냐하면 교육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도록 뭔가 체크표를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여 본다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할 때마다 어디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시각화해 놓는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결과물, 우리 아이가 몇 분 이상 말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50번 이상 했다, 100번 이상 했다. 저는 이게 아이들에게 큰 성취감이 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결과치보다는 꾸준히 아이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했다, 이 과정 자체를 부모님들이 높게 평가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알고 싶으시면 저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우리 부모님들 책 읽고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너무나 응원하고 싶고요.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샬롬 메이슨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저도 2 학년, 4 학년 두 딸을 가르치는 엄마이다 보니 우리 아이가 살아야 되는 이 너무나 급변하는 AI가 너무나 모든 것을 해 주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철학대로 키우고 싶지만 주변을 보면 아이들이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불안 속에서 '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교육계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키우는데도 이런데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불안하시고 또 많은 정보들이 너무나 쏟아져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을 듣고 선별해서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들에 공감을 하고 정말 좋은 교육을 하도록, 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또 아이들이 20 대뿐만 아니라 30, 40, 50, 60 대가 돼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컸을 때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도록 목표를 가지고 돕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교육의 민족 많이 보시면서 많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